70살 생일을 앞두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났어요. 며느리가 손수 준비해준 칠순 온천 여행. 동네방네 자랑까지 하고 새 여행 가방까지 사서 KTX 창가 자리에 앉았죠. 기차가 출발하고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뜬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스윽 쪽지 한 장을 놓고 가는 거예요. 어르신, 며느리 믿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그 종이를 펴는 순간 나는 목숨을 걸고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했어요. 나를 15년을 넘게 어머니 부르던 며느리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앉았어요. 70살, 참 이상한 나이더라고요. 젊었을 땐 60만 넘어도 다 산 인생이라 여겼는데 막상 내가 그 나이를 지나 70 문턱에 서보니까 산 것도 아니고 안 산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기분이 들거든요. 지나온 세월을 하나씩 꺼내보면 웃을 일보다는 눈물 훔친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내가 25에 우리 그 일을 만났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변두리 공사판을 전전하던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어도 웃는 눈매가 어찌나 선하던지 그 웃음 하나 보고 시집을 왔거든요. 퇴근하면 흙 묻은 작업 복제로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큰아들부터 번쩍 들어 올려 등에 업고 방을 뱅뱅 돌던 사람이었고 작은아들이 걸음마를 뗄 무렵에는 두 놈을 한꺼번에 양팔에 끼고 이 녀석들 아빠 힘 좀 봐라 하면서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런 사람이 28배 갔어요. 건설 현장에서 철근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고 낯선 남자가 전화 한 통을 걸어왔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우리 그이가요? 우리 그이가 왜요? 그 말만 되풀이하다가 수화기를 든 채로 주저앉아 버렸죠. 큰아들이 5살, 작은아들이 3살이었어요. 애들은 아빠가 왜 안 오냐고 며칠을 물었고 나는 대답을 못하고 부엌에서 김치만 썰었는데 그때 썰던 김치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게 짠지 매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부터 내 인생이 딱 반으로 접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파출부 일을 나가고 낮에는 시장통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저녁에는 또 다른 집에 가서 아이를 봤죠. 내가 남의 집 아이 머리를 빗겨주고 밥을 먹이면서 내 새끼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챙겨 먹었을까 그 생각에 손이 자꾸 떨렸거든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우리 두 아들이 이불도 안 덮고 방바닥에 그냥 엎어져 자고 있는데 그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이고 이 어린 것들을 두고 내가 뭐 한다고 남의 집 애를 안고 있었나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그렇게 20해가 훌쩍 지나갔어요. 그 세월 동안 나는 나를 위해서 뭘 사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옷은 시장 좌판에서 5,000원짜리 몸빼 하나 사면 그게 다였고 화장품은 스킨 하나, 로션 하나로 몇 년을 썼거든요. 그래도 우리 두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줬어요.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속이 깊어서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도 자랑 한 번 안 하고 책가방 속에 슬쩍 넣어놨다가 내가 빨래하면서 발견하면 그제서야 씩 웃던 아이였죠. 작은아들은 성격이 정반대였는데 정이 많고 눈물이 많아서 내가 조금만 한숨을 쉬어도 왜 그래? 엄마 어디 아파 하면서 옆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던 녀석이었거든요.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던 날 나는 회사 앞까지 따라가서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가는 뒷모습을 한참 보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이는 거예요. 여보, 우리 큰아들이 오늘 회사 나가요. 당신 닮아서 어깨가 참 넓어졌어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오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몇 해가 더 지나서 큰아들이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우리 며느리 처음 봤을 때 참 곱상했거든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나를 처음 보자마자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팔짱을 슬쩍 끼는데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사람 하나는 잘 골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참 살가웠어요. 주말이면 반찬을 잔뜩 만들어 와서 어머니 이거 국이에요. 어머니 이거 나물이에요.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 주었고 도내 경로당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자네는 복도 많아. 어쩜 저런 며느리를 뒀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깨가 으쓱해지면서도 왜 그런지 몰라도 등이 살짝 근질근질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오히려 낯간지러운 그런 기분이랄까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조그만 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을 꼭 쥐는데 아이고 여보 우리한테 손자가 생겼어요.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는 손자를 나한테 자주 맡겼고 어머니가 봐주셔야 제가 마음이 놓여요 하면서 아이를 안고 오면 나는 신이 나서 미음을 끓이고 이유식을 만들었죠. 그렇게 잘 사는 줄만 알았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작년 봄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온 큰아들이 소파에 잠깐 앉는다더니 그대로 스르르 옆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심장마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나는 응급실 복도에서 며느리 손을 잡고 그냥 주저앉았죠. 그이가 갔을 때보다 더 깊은 곳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는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붙들었는데 자식을 앞세우는 건 그런 붙들 힘조차 안 남는 거더라고요. 며느리는 나보다 더 오래 울었어요. 새까맣게 야윈 얼굴로 조문객을 맞고 상복을 입은 채로 하루 종일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오히려 저 애를 붙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신 저 애라도 잘 살아야지, 손자를 봐서라도 저 애가 힘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큰아들이 떠나고 5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도 며느리가 갈치를 구워 상을 차렸는데 밥을 먹다 말고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 어머니 칠순인데 저랑 온천 여행 한번 다녀오시죠. 나는 밥을 넘기다 말고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해. 며느리가 상냥하게 웃으면서 내 손등을 톡톡 쳤죠. 어머니, 평생 어머니가 저희들 챙기시느라 여행 한번 못 다니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행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렇게 환해지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날 경로당에 나갔더니 어르신들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자네 며느리 요즘도 잘해주냐? 나는 못 참고 자랑을 좀 했죠.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칠순 여행을 보내준다지 뭐야. 온천으로. 옆에 앉아 계시던 김씨 할머니가 부채질을 하시다가 손을 딱 멈추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자네 진짜 상 받아야 돼, 상. 내가 그 말을 듣고 자꾸 웃음이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새 여행 가방을 하나 샀거든요. 바퀴 달린 빨간 가방, 손잡이가 길쭉하게 쑥 뽑히는 그런 거요.
평생 내 물건이라고 사본 것 중에 제일 비싼 물건이었어요. 출발 이틀 전에는 그이 산소를 찾아갔어요. 산소 앞에 앉아서 잡초를 뽑으면서 그이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나 며느리랑 여행 한번 다녀올게요. 당신은 못 데려가서 미안해요. 대신 잘 보고 올게요. 바람이 훅 불어서 내 머리카락을 흩뜨리는데 그게 꼭 그이가 그래. 잘 다녀와 하고 대답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출발 당일 아침 며느리가 택시를 불러놓고 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나가시죠. 며느리는 그날따라 얇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머리도 뒤로 단정히 묶고 화장도 곱게 했더라고요. 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진짜 편하게 즐기다 오세요. 나는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우리 아들이 이 손을 잡고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역에 도착해서 KTX 표를 끊고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반짝반짝하는 기차가 미끄러져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내가 탈 기차구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내 팔짱을 끼고 창가 자리로 안내를 해줬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창밖 보시게. 나는 창가에 앉아서 가방을 발밑에 놓고 창밖을 내다봤거든요.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 뛰어가는 사람들, 손을 흔들며 헤어지는 사람들, 그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 나 지금 기차 탔어요. 당신은 평생 한 번도 못 타본 KTX를 나 혼자 탔어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속으로 그러는데 눈시울이 자꾸 붉어지더라고요. 기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창밖 풍경이 슬슬 뒤로 흘러가는데 아이고, 이제야 내가 진짜 여행을 가는구나 그 실감이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나는 응 그래 다녀와 하고 며느리 뒷모습을 봤죠. 그런데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좀 급해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을 꼭 쥐고 통로를 빠르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화장실 가는 사람 걸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창밖을 봤거든요. 기차는 어느새 도시를 벗어나 논밭이 펼쳐지는 시골을 달리고 있었고 나는 그 풍경에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통로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걸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벌어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자리, 그러니까 며느리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스윽 앉는 거예요. 나는 하고 그 사람을 봤죠. 그 사람이 나를 슬쩍 쳐다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내 무릎 위에 조용히 내려놓는 거예요. 접힌 쪽지 한 장. 하얀 종이가 반듯하게 4번 접힌 그 쪽지가 내 무릎 위에서 아주 얌전하게 놓여 있는데 이상하게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 쪽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손끝이 저릿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낯선 남자가 아무 말도 없이 쪽지 하나만 놓고 다시 뒤로 쓱 물러나 통로 건너 대각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으면서도 나를 슬쩍 한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참 이상했어요. 무섭거나 사나운 게 아니라 어른이 어린애를 지켜보듯이 뭐랄까 걱정이 잔뜩 담긴 그런 눈이었거든요. 나는 무릎 위 쪽지를 얼른 손바닥으로 덮었어요. 며느리가 지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 쪽지를 어떻게 감춰야 하나 그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왜 며느리한테 이걸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몸이 먼저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지난 몇 달 동안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세상 뜨기 석 달 전쯤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낮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두 사람이 밤만 되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뭐라고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말소리는 정확히 안 들려도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가 큰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자르는 그런 흐름이 몇 번이나 반복됐죠. 나는 그때 안방 옆 작은 방에 누워서 혹시 내가 이 집에 있어서 저러나 싶어 이불을 끌어당겨 귀를 막았거든요. 늙은이 하나 얹혀 있는 게 부담이 됐나? 내가 손자 밥을 챙기다가 뭐 실수를 했나? 이 나이 먹고도 눈치를 이만저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머니 국이 좀 짜줘 하면서 웃고 있었죠. 큰아들은 아침도 안 먹고 회사에 나가는 날이 잦아졌고 나갈 때 신발을 신다 말고 잠깐 나를 돌아보는 그 얼굴이 뭐랄까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얼굴이었어요. 한 번은 내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큰아들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얘,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큰아들이 컵을 잡은 손을 잠깐 멈추더니 나를 안 보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그랬거든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는 컵을 싱크대에 놓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벽 보고 앉아 있던 그 5살짜리 큰아들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갔을 때 나는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얘야, 우리 아들이 무슨 걱정이 있었냐? 회사에서 뭔 일이 있었냐? 며느리가 그때 무릎에 놓은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나를 안 보고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어머니, 그냥 회사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요즘 회사가 많이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담담했는데 눈은 끝까지 나를 안 봤어요. 시선이 내 어깨 너머 벽지 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나는 그 눈빛이 마음에 살짝 걸리기는 했지만 이에도 남편을 앞세운 여자가 아니냐. 얼마나 힘들면 나도 못 보겠나 그렇게 넘겼죠. 큰아들이 떠나고 나서도 며느리는 살림을 참 야무지게 챙겼어요. 내 혈압약이 떨어질 때쯤이면 미리 약국에 다녀와서 서랍에 딱 넣어두고 무릎이 시리다고 한번 말했더니 다음날 파스를 한 상자 사다가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그런 며느리가 어찌나 고맙던지 나는 볼 때마다 미안하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실 소파 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은 다 꺼져 있고 며느리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아주 낮은데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또렷하게 귀에 박히더라고요. 빨리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기다려. 나는 방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 자리에 굳었어요. 정리라는 그 두 글자가 왜 그렇게 무섭게 들리는지 심장이 자꾸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뭐라고 낮게 말하는데 중간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한번 얼핏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소리 안 나게 방문을 도로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남긴 재산 이야기인가? 얘가 그걸 정리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치는데 나는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늙어서 별 헛생각을 다 한다. 우리 며느리가 어떤 앤데 하면서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며칠 뒤에는 며느리가 안방 서랍장 앞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그게 우리 그이 앞으로 되어 있던 시골 땅 문서 같기도 하고 큰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서류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쳤어요. 며느리가 나를 발견하고는 얼른 서류를 봉투에 집어넣으면서 그랬거든요. 어머니, 그냥 아빠 남긴 것들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유난히 밝은데 그 밝음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들리던지 나는 대답도 못하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죠. 칠순 여행 이야기가 나온 게 딱 그 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온천 다녀오시죠. 그 말을 꺼낸 그날부터 나는 그 밤 소파 통화도 서류 정리도 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여행 다녀오면 마음이 좀 풀리겠지. 나도 이해도 큰아들 잃은 슬픔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야지. 그런 마음으로요.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우리 작은아들한테도 자랑 전화를 걸었어요. 예, 내 형수가 나 이번에 칠순 여행 보내준단다. 온천으로.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 3초쯤 침묵이 흐르는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작은아들이 그러고는 또 잠깐 뜸을 들이더니 물었어요. 어머니, 좋으세요? 나는 순간 웃음이 나왔거든요. 이 녀석이 형수한테 밀리기 싫어서 심통이 났나 싶어서 아이고, 우리 작은아들은 무슨 그런 걸 다 묻냐고 좋지 그럼 안 좋겠냐고 그랬죠. 작은아들은 짧게 그러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내려놓고 나서 나는 그 목소리를 다시 곱씹었거든요. 그냥 형수한테 질투해서 저러는 걸 거야. 우리 작은아들이 원래 좀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죠. 출발 전날 저녁상을 물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우리 작은아들이 서 있었어요. 퇴근길에 그대로 온 건지 넥타이도 그대로고 코트도 안 벗고 손에는 사과 한 봉지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작은아들이 신발을 벗으면서 그러는데 그 목소리가 좀 딱딱했어요. 여행 가시는 데 주소,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는 사과 봉지를 받으면서 웃었죠. 얘가 왜 이래, 형수가 다 안내할 텐데 뭘 네가 주소까지 알아. 걱정도 팔자야. 작은아들은 신발을 마저 벗고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요, 그래도 알려주세요. 내가 형수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얘가 이렇게 유난이면 형수가 마음 상한다고. 그러니까 작은아들이 잠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어머니 그냥 알려주기만 하세요. 하고 짧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종이 한 장에 며느리가 알려준 온천 이름을 적어서 아들 손에 쥐어줬어요. 작은아들이 그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서 지갑 안쪽 깊이 넣는데 그 손동작이 왠지 모르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돌아가려고 신발을 다시 신는 우리 작은아들이 갑자기 나를 돌아보더니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는 거예요. 어머니, 작은아들의 눈을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우리 작은아들, 47이나 먹은 다 큰 남자가 그 눈에 어릴 때랑 똑같은 그 표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가지 마 하고 내 치맛자락 붙들고 울던 3살짜리 그 얼굴이 그대로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연락 안 되면 바로 전화하세요. 아무 때나요. 새벽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꼭이요. 나는 아들 손을 마주 잡으면서 그랬죠. 예, 뭐 큰일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며칠 다녀오는 여행인데.
작은 아들은 대답 대신 내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거든요. 우리 작은 아들 눈에 담겨 있던 그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두려움이었죠. 자기 어머니가 뭔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데 확신은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밤에도 그저 우리 작은 아들이 형수한테 서운해서 저러나 보다 정 많은 애가 늘 저래 하고 넘겨버렸어요. 가방을 다시 한번 열어서 속옷을 정리하고 화장품 파우치를 챙기고 손자 사탕을 넣고 그러면서 나는 그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빨간 여행 가방을 끌고 며느리를 따라 기차역으로 갔죠. 기차가 달리고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뜨고 그러고 나서 이 낯선 남자가 내 옆자리에 앉아 쪽지 하나를 무릎에 놓고 갔어요. 지금 그 쪽지가 내 손바닥 아래 눌려 있고 창밖 풍경은 여전히 뒤로 흘러가는데 나는 이 종이를 어떻게 펴야 할지 손끝이 자꾸 떨리는 거예요.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고 며느리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건너편에 앉은 그 남자는 창밖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이 지금도 내 쪽을 곁눈으로 살피고 있다는 걸 느낌으로 알겠더라고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나는 쪽지를 덮고 있던 손바닥을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손바닥을 들어 올리는 그 짧은 순간이 나는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서 두근두근하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쪽지를 조심스럽게 폈어요. 4번 접힌 종이가 사각사각 풀리는데 그 소리마저도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나는 자꾸 통로 쪽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종이 안쪽에는 볼펜으로 반듯하게 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가 남자 글씨였고 흘려 쓰지도 않고 또박또박 힘을 줘서 쓴 그런 글씨였거든요. 어르신, 놀라지 마시고 조용히 읽으세요. 저는 형사입니다. 조금 전 며느리분이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르신을 불법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고 통장과 부동산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다음 역에서 저와 함께 내리셔야 합니다. 그 짧은 몇 줄을 읽는데 눈알이 자꾸 글자 위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1번 읽고 2번 읽고 3번을 읽어도 이 글자들이 내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법 요양시설이 뭐야? 우리 며느리가 왜 나를 거기에 넣어? 통장은 왜 정리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물음이 머리 안에서 뱅뱅 도는데 손은 이미 벌벌 떨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얼른 쪽지를 다시 접어서 손바닥으로 눌렀어요. 건너편 대각선 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자, 이 사람이 형사구나. 정장 차림에 어깨가 벌어진 그 낯선 남자가 나를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그 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게 알겠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지금 며느리한테 티내면 안 된다. 그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형사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통로를 2걸음 걸어와 내 옆자리에 조용히 앉는 거예요. 며느리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으면서 형사는 나를 안 보고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절대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나는 목이 딱 잠겨서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형사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까 화장실 앞 통로에서 며느님이 누구랑 통화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는 낮은데 이상하게 또렷하게 귀에 박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내 무릎 위에 하나씩 쌓이는 것 같았거든요.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해서 제가 습관적으로 녹음을 켰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지금 잠시 이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시겠습니까? 형사가 주머니에서 이어폰이 연결된 조그만 녹음기 같은 걸 꺼내는데 나는 손이 떨려서 그걸 못 받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자꾸 목까지 올라오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젯밤 소파에서 낮은 목소리로 하던 그 통화가 서류를 봉투에 서둘러 넣던 그 손이 어머니 좋으세요? 하고 물어보던 우리 작은 아들. 목소리가 이 손을 꼭 잡고 연락 안 되면 바로 전화하세요 하던 그 눈빛이 한꺼번에 내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형사가 이어폰 한쪽을 내 귀에 살며시 꽂아줬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처음에는 지지직 소리가 나다가 이어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목소리, 내가 15년을 넘게 들어온 그 목소리가 분명한데 그 목소리가 이렇게 낯선 톤으로 말하는 걸 나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원장님 걱정 마세요. 오늘 안에 도착할 거예요. 서류는 제가 이번 주 안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건너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뭐라고 대답하는데 그 부분은 잘 안 들렸어요. 이어서 며느리 목소리가 다시 나왔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럼 충분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순하셔서 몇 번 다독이면 알아서 계실 거예요.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무릎 위에 놓아둔 두 손이 저절로 오그라들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데도 아픈 줄을 몰랐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좀 순하셔서 몇 번 다독이면 알아서 계실 거예요. 이 말이 귀에 몇 번을 다시 울리는데 내 몸에서 피가 아래로 쭉 빠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머리는 뜨거워지는데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목구멍은 뭐가 걸린 것처럼 컥컥거리고 그런데도 나는 소리를 못 내고 있었죠. 형사가 조용히 이어폰을 뺐어요. 내 얼굴을 슬쩍 보더니 그 사람이 낮게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지금 이 자리에서 우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고개를 아래로 푹 숙였어요. 눈물이 무릎 위 쪽지 위로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손등으로 얼른 훔쳤죠. 우리 큰아들 얼굴이 갑자기 눈앞에 떠오르는 거예요.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소파에 앉던 그 얼굴, 아침에 신발 신다 말고 나를 돌아보던 그 얼굴,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에요 하면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던 그 뒷모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큰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건가? 그래서 그 밤마다 안방에서 며느리랑 언성을 높였던 건가? 그래서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라고 그 말로 나를 안심시키고 혼자 그걸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건가? 가슴 한복판이 뻐개지는 것 같은 통증이 오는데 나는 그걸 티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여기서 우리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이 낯선 형사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형사가 손목시계를 슬쩍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다음 역까지 8분 남았습니다. 며느님이 곧 돌아오실 겁니다. 돌아오시면 그냥 편안한 얼굴로 웃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다음 역에 도착하면 제가 먼저 일어나서 통로 반대쪽으로 짐을 옮기겠습니다. 어르신은 화장실 다녀오신다고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어르신, 작은 아드님이 어제 저녁에 저희 쪽에 신고를 해두셨습니다.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참이었는데
오늘 이 열차에서 제가 통화 내용을 확보했으니 이제 어르신만 안전하게 내리시면 됩니다. 작은 아들이 신고를 해뒀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젯밤 우리 아들이 사과 봉지를 들고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주소를 알려달라던 그 목소리, 연락 안 되면 바로 전화하세요. 꼭이요 하던 그 손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지켜준 거였구나.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아들 손을 붙잡고 얘가 왜 이래 걱정도 팔자야 하고 웃었던 그 시간에 우리 작은 아들은 어머니 목숨을 걸고 손을 벌벌 떨고 있었던 거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또 왈칵 쏟아지려고 해서 나는 얼른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논밭이 뒤로 흘러가는데 그 초록색이 자꾸 번져서 얼룩처럼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 통로 저 끝에서 며느리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뭐가 좋았는지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띄고 있는 거예요. 형사는 이미 자기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 있었고 나는 무릎에 놓아둔 쪽지를 아까 며느리한테서 받은 물병 옆 손가방 속으로 슬쩍 밀어 넣었어요. 며느리가 내 옆자리에 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오래 걸렸죠?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응, 괜찮아. 나 창밖 보고 있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는지 아닌지 나도 몰라요. 며느리는 내 얼굴을 슬쩍 살피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 이상한 낌새는 못 챘는지 다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창밖만 보는 척하면서 며느리 옆 얼굴을 곁눈으로 훔쳐봤어요. 내가 15년을 넘게 봐온 그 얼굴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게 보이는지,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아는 그 며느리가 맞는지 나는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차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다음 정차역을 알리는 그 방송이 내 귀에는 다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리더라고요. 건너편에서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곁눈으로 보였어요. 이제 내 차례구나. 나는 손가방을 조심스럽게 어깨에 걸고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얘야, 나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며느리가 얼른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면서 그랬거든요. 어머니, 같이 가드릴까요? 나는 손을 저었어요. 아유, 됐다.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앉아있어. 며느리가 네 다녀오세요 하고 다시 앉으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나는 순간 다시 헷갈릴 뻔했어요. 이 애가 진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내가 뭘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다시 슬며시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손가방 안에 넣어둔 쪽지 모서리가 내 손등을 쓱 스치더라고요. 그 감촉이 이건 꿈이 아니라고, 이건 진짜라고 나한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통로로 몸을 돌렸어요. 일어서는 순간 무릎이 후들하고 한번 흔들리는데 그 자리에서 픽 주저앉을 뻔한 걸 형사가 저만 치서 눈짓으로 붙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통로를 걷는데 내 옆으로 두 아들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먼저 간 그의 얼굴이 지나가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우리 큰아들 얼굴이 지나가고 어제 저녁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우리 작은아들 얼굴이 지나가고요. 기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그 진동이 발바닥으로 올라오는데 나는 통로 손잡이를 하나씩 붙잡으면서 이 걸음을 어떻게든 다 걸어야 한다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를 악물었어요. 통로 손잡이를 하나씩 붙잡으면서 걸어가는데 형사가 저만치 앞에서 짐칸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내 빨간 여행 가방을 이미 자기 손으로 들어서 반대쪽 문 앞으로 옮겨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차가 스윽 속도를 줄이는 그 진동이 발바닥에서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나는
그때마다 손잡이를 더 꽉 쥐었어요. 앞쪽 화장실을 지나쳐서 나는 반대쪽 승강구 문 앞으로 걸음을 옮겼죠. 며느리가 앉아 있는 자리는 뒤쪽이라 이쪽 문에서 내리면 며느리 시야에서는 절대 안 보이거든요. 형사가 그걸 다 계산해서 짐을 옮겨준 거였어요. 문 앞에 다다르니 형사가 눈짓으로만 조용히 하시라고 신호를 주는데 그 눈이 참 단단하더라고요. 이 사람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보게 된 게 그때였는데 나이는 50쯤 됐을까. 눈꼬리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관자놀이에 흰 머리가 몇 가닥 삐죽 나와 있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경찰이라고 해서 무섭거나 딱딱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얼굴은 우리 동네 시장통에서 만두 빚던 아저씨 얼굴이랑 비슷했어요. 편안한 얼굴, 그런데 눈만은 무섭게 또렷한 그런 얼굴. 기차가 완전히 멈추고 문이 스윽 열리는데 그 문 열리는 소리가 내 귀에는 무슨 거대한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 문을 넘어가면 이제 내가 살던 그 집으로는 다시 못 돌아가는 거구나. 며느리가 차려주던 갈치조림도, 손자가 뛰어놀던 그 거실도 이제 다 예전 같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훅 스치더라고요. 형사가 먼저 플랫폼으로 내려서서 손을 내밀었어요. 어르신, 천천히 내려오세요. 나는 그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섰죠. 발이 플랫폼 바닥에 닿는 순간 무릎이 그제야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걸 형사가 팔을 붙잡아 세워줬어요. 기차 문이 다시 스윽 닫히고 반짝반짝하던 그 KTX가 스르륵 미끄러져 나가는데 나는 그 뒷공무니를 멍하니 바라봤거든요. 저 안에 우리 며느리가 앉아 있겠구나. 내가 화장실에서 안 돌아온 걸 언제쯤 눈치챌까. 그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상상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형사가 내 등을 살짝 감싸면서 대합실 안쪽 벤치로 이끌어줬어요. 플랫폼에는 사람이 몇 없었고 바람이 슬쩍 부는데 그 바람이 어찌나 서늘하게 느껴지던지 나는 코트 자락을 여미면서 벤치에 앉았죠. 앉자마자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는 어떻게든 참았던 게 여기 내리고 나니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 무릎이 방아 찢듯 자꾸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히더라고요. 형사가 자기 코트를 벗어서 내 어깨에 얹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지금 놀라신 겁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세요. 나는 겨우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작은 아들 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져서 번호가 헛눌리는 거예요. 3번을 지웠다 다시 누르고 나서야 겨우 통화 버튼이 눌렸는데 신호가 한 번 가기도 전에 저쪽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어머니, 작은아들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 참고 있던 뭐가 툭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어머니, 내리셨어요? 지금 어디세요? 작은아들이 다급하게 묻는데 나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소리만 냈어요. 어머니, 역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차 몰고 나왔어요. 바로 갈게요. 내가 겨우 역 이름을 말했더니 작은아들이 알겠어요. 2시간 안에 갈게요. 어머니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고는 형사님한테 전화기 좀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 녀석이 진짜로 다 알고 있었구나. 형사님이라는 그 3글자가 아들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데 얘가 어제 사과 봉지를 들고 왔던 게 주소를 알려달라던 게 손을 꼭 쥐면서 연락 안 되면 바로 전화하세요 하던 게 그게 다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이 어리석은 늙은이만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 가방을 사고 경로당에서 자랑을 하고 산소에 가서 여보 나 여행 다녀올게요 했던 거였구나.
전화기를 형사한테 넘겨주는데 그 짧은 사이에 서운함이랑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나는 결국 손등으로 눈을 눌러야 했어요. 형사가 아드님 걱정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시고 있겠습니다. 하고 담담하게 통화를 마치더라고요. 전화기를 다시 나한테 돌려주면서 형사가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바로 그때 손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가방을 뒤져 꺼내 화면을 보니까 며느리 이름이 떠 있는 거예요. 큰 며느리라고 저장해둔 그 세 글자를 보는데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형사가 옆에서 낮게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받으셔도 됩니다. 대신 지금 위치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아셨다고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저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 상냥한 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그토록 오래 들어온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국이 짜주하던 그 톤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자리에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이세요? 나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목소리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기차 안에서 이어폰으로 들은 그 목소리랑 지금 이 상냥한 어머니 소리가 같은 사람 목에서 나온다는 게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나 내렸다. 내가 그렇게 낮게 말하니까 저쪽에서 잠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 네. 뭐라고요? 며느리가 되묻는데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결이 흔들리는 게 들렸어요. 나긋나긋하던 그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면서 어머니라는 그 세 글자가 이상하게 뾰족해지더라고요. 나 내렸다고 다 알았으니까 집으로 와. 전화 너머에서 며느리가 숨을 흡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어요. 그 짧은 숨소리 하나가 내가 지난 15년 동안 이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자리로 돌아왔는데 안 계셔서 걱정돼서 전화드린 거예요.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태어난 척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목소리 끝이 자꾸 미세하게 떨리는 게 들렸어요. 내가 이 며느리 목소리 결을 15년을 들어온 사람인데 그걸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다 알았다고. 나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는데 손끝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서 전화기가 무릎 위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2시간 만에 왔어요. 역 앞 주차장에 차를 대충 세우고 대합실로 뛰어들어오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창백한지 나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다시 왈칵 났거든요. 어머니, 작은 아들이 벤치 앞에 무릎을 반쯤 굽히고 앉으면서 내 2손을 자기 2손으로 감쌌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나는 아들 손을 마주 잡고 아들 얼굴을 한참 봤어요. 이 녀석이 어제 저녁에 사과 봉지를 들고 왔던 그 얼굴 그대로였는데 그 눈에 담겨 있던 두려움이 이제는 그냥 슬픔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얘야, 내 형수가 나한테 왜 그랬냐? 내가 겨우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형수가 우리 아들 아내였던 그 애가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냐? 작은 아들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내 손을 더 꽉 쥐기만 하는데 그 손끝이 자기도 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도 형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엔 형수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만들었구나 싶어서 나는 이 자식한테 오히려 미안해지더라고요. 형사가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면서
저는 잠시 저쪽에 가 있겠습니다. 하고 대합실 저편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아들이랑 나만 남으니까 나는 아들 어깨에 이마를 대고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작은 아들이 내 등을 아주 천천히 손바닥으로 쓸어주는데 어릴 때 이 녀석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쓸어주던 그 손길 그대로였거든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작은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시죠. 저희 집으로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으로 갈래. 짐도 다 거기 있고 손자도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니까 나는 우리 집으로 갈란다. 작은 아들이 잠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 댁으로 모실게요. 대신 오늘부터 며칠은 제가 어머니 댁에서 자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러자 하니까 아들이 그제야 조금 어깨에 힘을 빼더라고요. 역을 나서기 전에 형사가 다시 다가와서 녹음 파일이랑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한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 두겠다고 곧 정식으로 조사가 시작될 거라고 내일이나 모레쯤 어르신도 진술을 하러 나오셔야 할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명함 한 장을 내 손에 슬쩍 쥐어주는데 명함에 적힌 이름 세 글자를 나는 그때 처음 봤어요. 이 낯선 사람이 이름 석자를 이제야 알게 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 그 순간에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그저 이 명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어서 나는 그걸 손가방 제일 안쪽 지퍼 안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죠. 작은 아들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창밖으로 그 반짝반짝하던 역 건물이 뒤로 흘러가는 게 보였어요. 아침에 며느리랑 팔짱을 끼고 들어섰던 그 역을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다른 얼굴로 나오게 될 줄은 나는 정말 몰랐거든요. 차 안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나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이 걸리는 그 길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던지 곧 며느리랑 마주쳐야 한다는 그 생각에 나는 자꾸 손가방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손가방 손잡이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사이 작은 아들 차가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스윽 들어섰어요. 주차장 콘크리트 냄새가 코끝에 훅 들어오는데 이 익숙한 냄새마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나는 차 문을 열면서도 손이 한 번 더 멈칫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층 버튼을 누르는데 작은 아들이 옆에서 내 팔을 살짝 붙들어줬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어머니는 뒤에 계세요.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걷는데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며느리 신발이 놓여 있는 게 저 멀리서부터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역까지 나를 데리고 갔던 그 굽낮은 구두가 이제는 얌전히 신발장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우리보다 먼저 와 있다는 뜻이었죠. 작은 아들이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데 그 삐빅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나는 숨을 한 번 삼켰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거실 소파 앞에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보였어요.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아침에 곱게 했던 화장이 다 지워지고 눈두덩이가 벌겋게 부어있는 채로 나를 올려다보는데 내가 아는 그 며느리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며느리가 무릎걸음으로 나한테 다가오려고 하는데 작은 아들이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낮게 그러더라고요. 형수, 그 자리에 계세요. 며느리는 작은 아들을 지나쳐서 내 발치까지 기어오다시피 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는데 그 우는 소리가 어찌나 서럽던지 나는 순간 내가
이 애한테 무슨 못할 짓이라도 한 사람 같은 착각이 들 뻔했거든요. 어머니, 그 사람이 저를 협박했어요. 저 혼자 애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재산 정리 안 하면 애도 못 보게 하겠다고 저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그 말을 하는데 나는 어깨에 걸치고 있던 손가방을 꼭 쥐었어요. 이어폰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귀에 울리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 맞죠? 저희 어머니가 좀 순하셔서 몇 번 다독이면 알아서 계실 거예요. 그 목소리랑 지금 내 발치에서 울고 있는 이 목소리가 도저히 같은 사람 목에서 나왔다는 걸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얘야, 협박당한 사람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디.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내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 눈이 잠깐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이 무서움이 아니라 낭패였거든요. 내가 얼마나 아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눈이었어요. 내가 벽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아들아 어머니 방에 들여보내다오 하고 말했더니 작은 아들이 얼른 내 팔을 부축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방문을 닫는 순간 며느리가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어요. 앉자마자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 그 생각이 자꾸 머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만 있었으면 나는 지금 온천에서 발 담그고 여보 나 여기 왔어요 하고 그이 산소에 자랑할 사진을 찍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훌쩍 가버려서 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불 속에서 그 말을 몇 번을 삼켰는지 몰라요. 동이 트기도 전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작은 아들이 거실 소파에서 이불 하나 덮고 자고 있는 게 보이길래 나는 그 옆을 살금살금 지나서 안방으로 갔죠. 며느리는 침대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는데 얼굴이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그 얼굴을 잠깐 내려다보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미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그 서늘한 확인 하나뿐이었거든요. 나는 며느리를 안 깨우고 옷장을 열어서 며느리 옷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블라우스, 카디건, 겨울 코트, 잠옷, 속옷 서랍까지 열어서 큰 여행 가방 2개에 차곡차곡 담았죠. 파출부 일하던 시절에 남의 집 이삿짐을 몇 번 싸본 손이라 그런지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거실이 밝아지기 시작할 무렵 작은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어머니 뭐 하세요 하고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내가 짐 다 쌌다 문 앞에 좀 내다 놓아라 하니까 작은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가방 2개를 들어서 현관밖 복도에 나란히 놓아주더라고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는데 자기 짐이 이미 현관 밖에 나가 있는 걸 보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다시 내 앞으로 오려고 하는데 나는 며느리 얼굴을 안 보고 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그랬어요. 짐 가져가라. 다시는 이 문 두드리지 마라. 며느리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한 번만 어머니 그 말을 반복하는데 나는 끝까지 몸을 안 돌렸어요. 작은 아들이 형수 그만하시고 짐 챙겨 나가세요 하고 며느리 등을 살짝 밀었고 며느리는 결국 훌쩍이면서 현관문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벽만 봤어요. 며칠 후 나는 경찰서에 진술하러 갔어요. 작은 아들이 옆에서 서류 하나하나 확인해 주면서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어머니 이건 그냥 참고 자료예요 하고 짚어주는데
그 손끝이 어찌나 꼼꼼하던지 나는 이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 일을 해내는구나 싶었거든요. 형사도 조사실에 함께 앉아 있어 줬어요. 이 사람이 그날 열차 안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는데 그래도 나를 보자마자 어르신 오시느라 힘드셨죠? 하고 반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나는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씩 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데리고 가려던 그 시설이라는 게 정식으로 등록도 안 된 불법 요양원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가족한테 연락도 못하게 하고 노인명의 통장이랑 부동산을 가족이랑 짜고 정리해서 돈을 나눠 먹는 그런 시설들이 이 넓은 세상에 실제로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큰 며느님이 이 남성분과 처음 연락을 시작하신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14달 전으로 파악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날짜를 세어봤어요. 14달 전이면 우리 큰아들이 세상 뜨기 딱 2달 전이었거든요. 안방에서 언성 높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던 그 시기, 우리 큰아들이 아침에 신발을 신다 말고 나를 돌아보던 그 시기,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에요 하던 그 시기랑 정확히 겹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안방에서 며느리랑 다투다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삼키다간 결국 그 심장이 못 버틴 거였구나. 내가 조사실 의자에 앉아서 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작은아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티슈를 뽑아주는데 나는 그 티슈를 받아 쥐고도 얼굴을 못 닦았어요. 법원에서 결국 며느리한테 벌금형이 나왔어요. 나는 그 결과를 듣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려고 했던 짓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고 그렇다고 우리 손자 어머니를 감옥에 보낸 할머니가 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일 그만하자 하고 접어버렸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손자가 방에서 나오더니 내 앞에 쭈뼛거리며 서더라고요. 할머니, 나 할머니랑 살면 안 돼? 이 9살짜리가 그 말을 꺼내는데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손가락을 자꾸 베베 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끌어안고 그래 그러자 하는데 이 어린 게 얼마나 오래 그 말을 속에 담아두고 있었을까 싶어서 나는 그 조그만 등을 몇 번이나 쓸어주었죠. 형사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이 그날 열차 안에서 빠르게 판단해 주신 덕분에 제일 중요한 게 지켜진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몇 번을 곱씹었는지 몰라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눈을 감으면 그 열차 안창밖 풍경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그 말 한마디를 이불 속에서 되뇌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작은아들한테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냐 하고 물었어요. 작은아들이 잠깐 운전대를 잡은 채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어찌나 담백하던지 나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웃었어요. 이 험한 일 다 겪고 나서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을 아들 입에서 듣게 됐는데 그 말이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따뜻할 수 없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손자가 저녁 준비를 한다고 앞치마까지 두르고 부엌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이 9살짜리가 뭘 한다고 앞치마를 메고 있는지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손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던 그 뒷모습을 본 뒤로 우리 집은 조금씩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손자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는 도시락에 계란말이랑 김치볶음을 챙겨 넣고 손자가 신발을 신으면서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고 나는 문 앞에서 조심히 다녀와라 하고 손을 흔드는 그 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작은 아들도 며칠에 한 번씩 반찬통을 들고 왔어요. 작은 며느리가 저녁 시간에 만들어 담아 보낸 거였는데 뚜껑을 열면 어머니 이 감자조림 잘 드셨죠? 하고 쪽지가 붙어 있고 그 밑에 웃는 얼굴 그림이 손으로 그려져 있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는 부엌에 서서 혼자 웃었죠. 그렇게 2달이 흘러갔어요. 2달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나는 이제 그 일도 서서히 뒤로 밀어놓고 지내는 중이었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경로당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장에 들러 손자 좋아하는 어묵이랑 두부 한 모, 사과 몇 알을 사서 봉지에 담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우리 집 앞에 서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 있죠. 도어락이 걸린 상태로 문틈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었어요. 나는 순간 그 자리에 딱 멈춰서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내가 아침에 나갈 때 분명히 문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이 나이에 그런 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 문 안 잠그고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열려있지 하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손자가 학교 갔다가 오후에나 와야 하니까 낮에 조용한 게 당연한 건데 오늘의 이 조용함은 뭐가 좀 달랐거든요. 공기가 뭐랄까 사람이 조금 전까지 있다가 방금 나간 그런 온기가 남아있는 그 조용함이었어요.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면서 손자 방문을 열어봤어요. 책상 위에 놓여 있어야 할 손자 책가방이 없는 거예요. 신발장을 다시 봤었는데 손자 운동화도 없더라고요. 시계를 봤죠. 오전 11시 20분. 이 시간에 손자는 학교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손자 가방이 왜 여기 없고 손자 신발이 왜 여기 없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장바구니를 툭 하고 떨어뜨렸어요. 사과가 몇 알 떼굴떼굴 굴러 나오는데 나는 그걸 주울 정신도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손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손자가 이 학교 다니는 3년 동안 3번쯤 바뀐 담임 중에서 그중 제일 상냥한 분이었거든요. 신호가 몇 번 가고 선생님이 전화를 받는데 그 목소리가 좀 밝은 톤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이세요? 나는 목이 잠긴 소리로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손자 지금 학교에 있죠?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길지도 않은데 나는 그 짧은 사이에 이미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어머님,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일찍 조퇴시키러 오셨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요. 저희가 신분증도 확인하고 아이 어머니 맞으셔서 보내드렸는데 혹시 뭐 문제 있으세요? 그 순간 나는 손에서 힘이 다 빠져서 핸드폰이 어깨 옆으로 툭 떨어질 뻔했어요. 애 어머니가 조퇴시키러 왔다고요. 애 어머니가. 우리 손자한테 이제 애 어머니라는 사람은 다시는 이 문 두드리지 말라고 내가 2달 전에 짐을 싸서 문 앞에 내놓은 그 사람이잖아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다잡고 그랬죠. 선생님, 다음부터는 전화 우리 작은 아들한테 꼭 먼저 확인 전화 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아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며느리 번호를 눌렀어요.
2달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어요. 신호가 2번쯤 가고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데 그 목소리가 아주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이 애 목소리를 듣는데 지난 2달간 억눌러 왔던 뭐가 확 밀려 올라오면서 목이 콱 막히더라고요. 우리 애 어디 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히려 어이없다는 톤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 아들이잖아요. 제가 제 아들 데리고 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순간 말문이 딱 막혔어요. 이 애가 지금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한다는 게 나는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고 벌금까지 낸 사람이 2달 만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구나 하는 게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얘야, 애가 너 싫다고 우리한테 왔잖아.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 당장 돌려보내라.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며느리가 목소리를 딱 올리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우리 애를 감금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 엄마 얼굴도 못 보게 하시고 그게 정상이에요? 감금이라는 그 2글자가 내 귀를 딱 때리는데 나는 정말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애가 지금 나한테 감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불법 시설에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나한테 자기 아들을 감금한 할머니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였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전화기를 소파에 놓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굴러나온 사과가 발치까지 와 있는데 나는 그걸 주울 힘도 없이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이 사람이 이 나이 든 늙은이한테 자기 죄를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사람이 뻔뻔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서늘함이 뒷목을 훅 스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작은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작은아들은 신호 한 번에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얘야 하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듣더니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하고 다급하게 묻더라고요. 내가 겨우 상황을 설명하니까 작은아들이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죠. 작은아들이 회사에서 뛰쳐나와 우리 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그 40몇 분이 나한테는 몇 시간처럼 길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경로당에서 나랑 제일 친했던 김씨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이분은 나랑 20해 넘게 같이 늙어온 사이라 우리 손자 태어났을 때부터 100일 떡도 나눠 먹고 우리 큰아들 장례식장에도 새벽부터 와서 자리 지켜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전화를 걸어와서 조심스럽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동네에 이상한 말이 좀 돌아서 그런다. 나는 수화기를 꼭 쥐고 그랬죠. 무슨 말이요, 언니? 김씨 할머니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손자를 집에 가둬놓고 지 엄마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돌아.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몇 번을 편들어줬는데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길래 내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자꾸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나도 좀 답답해서 너한테 확인은 해봐야겠다 싶어서 전화했어.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였어요. 법정에서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벌금까지 내고 나서도 반성 대신 이 동네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소문을 뿌리고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에 마트에 들렀는데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랑 딱 마주쳤어요. 이분은 평소에 나보면 얼른 다가와서 어르신 잘 지내시죠? 손자는 잘 크죠? 하고 살갑게 굴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나를 보고 눈이 살짝 커지더니 어색하게 눈을 슬쩍 피하면서 카트를 반대편 통로로 밀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두부 한 모를 손에 든 채로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소문이 벌써 이만큼 퍼졌구나. 내가 앞으로 이 아파트에서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훅 들어오는데 두부가 든 손이 자꾸 아래로 처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작은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녀석이 낮은 목소리로 그랬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변호사 다시 만나서 방법 알아볼게요. 며칠 뒤 작은아들이 변호사한테 다녀와서 어머니 며느리 지금 하는 행동은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하실 수 있어요. 하고 서류를 정리해서 왔더라고요. 나는 그 서류를 앞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또 법정에 세운다는 게 참 지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마음을 파고드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저 애가 우리 손자를 데리고 있는데 그 어린 게 지금 저 집에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하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지 엄마가 지 할머니를 나쁘게 말하는 소리를 그 9살짜리가 옆에서 들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애가 이 밤에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까? 내가 그 생각에 밥을 못 넘기고 있던 사흘째 되던 날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는 아니었어요. 우리 손자가 예전에 며느리 집 유선 전화로 나한테 몇 번 걸었던 그 번호였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먼저 났어요. 할머니, 우리 손자 목소리였어요. 목이 잠긴 채로 훌쩍이면서 그 어린 게 겨우 그 한마디를 꺼내는 거예요.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 가면 안 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든 손이 저절로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그 자리에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그냥 놔뒀어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그냥 놔둔 채로 나는 손자 목소리를 한참 더 들었어요. 할머니, 나 여기 있기 싫어. 엄마가 자꾸 이상한 말해. 이 9살짜리가 훌쩍이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래, 알아, 우리 강아지 알아. 그 말만 되풀이했어요. 손자가 자꾸 훌쩍이니까 어디선가 며느리 목소리가 낮게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해? 그 소리가 나자마자 손자가 겁먹은 목소리로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하면서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전화가 뚝 끊긴 그 소리를 듣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소파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어요. 내 손자, 우리 큰아들이 남기고 간 하나뿐인 그 아이가 지금 저 집에서 지 엄마 눈치를 보면서 나한테 몰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이 늙은 할머니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는지 몰라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자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심을 굳혔어요. 이건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니구나. 우리 아이 저의 손에서 하루라도 더 두면 안 되겠구나. 동이 트자마자 나는 작은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야, 오늘 변호사 사무실 다시 가자. 손자 데려올 방법이랑 그 소문 낸 것까지 다 정리하자 하고 그랬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하나는 법원에 손자 인도 신청을 넣는 거였고 또 하나는 명예훼손으로 며느리를 정식 고소하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어르신 이번엔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중간하게 넘어가면 계속 반복합니다. 하고 짚어주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서류에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눌렀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손목이 시큰거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경로당에 들렀어요. 김씨 할머니를 포함해서
나랑 오래 지낸 어르신 몇 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판결문 복사본을 앞에 딱 놓고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죠.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김씨 할머니가 서류를 넘겨보면서 자꾸 손등으로 입을 막고 옆에 앉아 계시던 다른 어르신은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그 소리만 반복하시고 또 다른 분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화를 내시더라고요. 김씨 할머니가 결국 내 손을 잡으면서 그러셨어요. 예, 미안하다. 내가 그 말을 반쯤은 흘려들었어도 반쯤은 마음에 두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이 그럴싸했으니까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지 언니 잘못이 뭐가 있어요. 하고 손을 마주 잡아드렸어요. 다음 날은 손자 학교로 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판결문이랑 사건 개요를 정리한 서류를 드리면서 상황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 젊은 선생님이 서류를 넘겨보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정인 줄 정말 몰랐어요.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날 바로 교장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우리 손자 보호자를 나랑 우리 작은 아들로 공식 등록해 주셨고 나는 그제야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며느리는 고소장이 자기 앞으로 날아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들 핸드폰으로 소문은 내가 잘못했다. 그냥 아이만 보고 싶었던 거다. 나 좀 살려달라. 뭐 그런 문자들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작은 아들은 형수 어머니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그거 아니면 저는 할 말 없어요. 하고 딱 한 줄 답장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내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며느리 이름이 화면에 딱 뜨는데 나는 이번에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저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잠깐 아무 말도 안 하고 텔레비전 화면만 봤어요. 옛날 같으면 이 소리 한마디에 내가 또 마음이 물러졌을 텐데 이번엔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얘야, 사과는 받는다. 근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나한테는 뭐 어떻게 해도 좋다 그런데 아이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니? 어른이라는 사람이. 며느리가 저쪽에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훌쩍이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 데려가서 무섭게 하지 말고 만나고 싶으면 아이한테 먼저 물어봐라.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면 그때 만나는 거다 하고 한마디 더 붙이고 전화를 끊었어요. 법원 인도 결정이 정식으로 나기 이틀 전이었을 거예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나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우리 손자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혼자 가방을 어깨에 메고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돼서 눈은 이쪽을 똑바로 보고 있는 우리 손자가 인터폰 화면 안에 서 있는 거였어요. 나는 앞치마도 벗을 새 없이 문을 확 열었어요. 할머니, 나야. 우리 손자가 문 앞에 서서 그러는데 어깨가 위아래로 자꾸 들썩거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며느리 집에서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님한테 우리 아파트 주소를 대고 요금은 자기 저금통에서 꺼내왔다는 거예요. 9살짜리가 그걸 혼자 다 해내고 온 거였어요. 나는 문지방에서 아이를 확 끌어당겨서 그대로 안았어요. 작은 어깨를, 등을, 그 조그만 머리통을 몇 번이나 쓸어주는데 이 아이가 내 품에서 한참 동안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어깨가 축축해지는 게 느껴지길래 아이 얼굴을 슬쩍 봤더니 소리도 안 내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내 앞치마를 손으로 꼭 붙잡고 낮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나
이제 여기서 살아. 응? 나는 그 조그만 손등을 몇 번이나 쓰다듬으면서 그래 그러자 우리 강아지 여기서 살자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오늘 나보다 어른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작은 며느리가 아이들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왔어요. 이 사람은 어린이집 선생님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이 마음을 참 잘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우리 손자한테 딱 붙어 앉더니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같이 보다가 한참 지나서야 배 안 고파 하고 낮게 한마디 묻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응 조금 고파 하니까 작은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진짜 조용조용 계란말이를 부치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엌 문틀에 기대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이 사람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큰아들 장례식 때도 며느리 사건 났을 때도 짐 싸들고 아이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아무 말 없이 밥부터 안 치던 사람. 혈연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걸 나는 이 사람 볼 때마다 다시 배우거든요. 저녁을 다 먹고 아이들이 방에서 뒤엉켜 노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형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짧게 전해드렸더니 저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형사님이 어르신 잘 버티셨습니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번에도 눈물이 핑 도는데 나는 억지로 웃으면서 아유 내가 버틴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버텨줬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랑 작은 며느리란 저기 우리 손자랑 그리고 형사님이요. 하고 그랬어요. 며칠 후에 나는 며느리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앞으로 나랑 손자한테 일체 접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걸로 마무리했어요. 그 각서에 며느리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자리엔 나는 안 나갔어요. 변호사한테 다 맡기고 그 종이 한 장을 며칠 뒤 우편으로 받아들었을 때 나는 그 종이를 손자 당 서랍 제일 안쪽에 조용히 넣어뒀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어깨가 스윽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소문이 돌던 우리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졌어요. 김씨 할머니가 경로당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실을 대신 전해주셨고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정리해 주신 덕분에 이젠 마트에서 마주쳐도 다들 예전처럼 인사를 건네주더라고요. 그때 나보고 카트 돌려서 가버렸던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어르신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하고 얼굴을 붉히시는 거예요. 내가 그 손을 잡고 괜찮아요. 그 사람 말이 그럴싸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 이해해요. 하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이제 진짜로 이 일이 지나갔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이제 진짜로 이 일이 지나갔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끼고 나서 한 2주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작은 아들이 저녁을 같이 먹자면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작은 며느리가 만들어 왔다는 갈비찜을 상에 올려놓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이 녀석이 숟가락을 놓더니 자세를 딱 고쳐 앉는 거예요. 내가 얘 왜 그래 뭐 할 말 있어 하니까 작은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내가 어하고 숟가락을 놓았어요. 어머니랑 형 아들이 이렇게 둘이 사는 게 저는 자꾸 마음에 걸려요. 무슨 일 나도 옆에 어른이 있어야 하잖아요. 옆에 앉아있던 작은 며느리가 얼른 말을 이어받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진짜로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는 게 저도 밤에 자꾸 마음이 안 놓여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내가 아유 얘들아 내가 왜 너희들한테 짐이 되냐. 나는 여기서 손자랑 잘 지내고 있어.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손자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놓더니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같이 살자. 삼촌네 집에서. 나 사촌 동생들이랑 사는 거 좋아. 응, 할머니, 응. 이 9살짜리가 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내 팔을 잡고 흔드는데 나는 그 손을 보면서 결국 웃음이 터졌어요.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알았다, 알았어. 그래, 그러자. 같이 살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며느리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는데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는 그날 저녁 상 앞에서 또 눈이 뜨거워졌죠. 이사하는 날이 잡히고 짐을 하나씩 정리하는 그 며칠이 어찌나 이상하던지 몰라요. 20년 넘게 살아온 이 아파트를 정리한다는 게 그의 사진 앞에 앉아 이제 이 집을 떠난다는 걸 알리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삿날 아침 짐을 다 뺀 텅 빈 거실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도는데 벽에 걸려있던 그의 사진 앞에 잠깐 멈춰 섰어요. 여보, 나 이제 우리 작은아들 집으로 가요. 거기서 손자랑 손주들이랑 다 같이 살 거예요. 당신은 잘 지켜봐줘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사진을 조심히 상자에 넣고 나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어요. 작은아들 집에 도착한 첫날 저녁이었어요. 거실에서 손자들, 그러니까 우리 손자랑 작은아들네 아이들이 뒤엉켜 뛰어노는 소리가 나고 부엌에서는 작은 며느리가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가 나는데 그 두 소리가 한데 섞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나는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그 소리만 한참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이 살아있을 때 우리 집이 딱 이랬거든요. 그 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상상도 못했어요. 작은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와 보라고 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창가에 조그만 좌식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위에 내가 좋아하는 군자란 화분이 하나 얌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언제 이런 걸 다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니까요 하고 씩 웃더라고요. 며칠 뒤에 나는 형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랬어요.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형사님이 저쪽에서 아이고 어르신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고 자꾸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청해도 끝까지 아니라고 어르신이 잘 지내신다는 소식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름 석자도 그날 명함받고 나서야 겨우 알게 된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제일 결정적인 순간에 옆자리에 앉아준 사람이 됐다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평생 알고 지낸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자주 만날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다 싶더라고요. 나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으로 나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려요. 작은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묻고 손자들 셋이 우당탕탕 뛰어다니면서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뒷모습을 문 앞에서 손 흔들어 배웅하는 게 요즘 내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 손자가 이제 학교에서 웃는 얼굴로 돌아오고 저녁이면 사촌 동생들이랑 소파에서 뒤엉켜서 만화를 보고 그러다가 잠들면 작은 아들이 이불을 하나씩 덮어주고 이 뻔한 저녁 풍경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오면 나는 그 KTX 열차 안을 다시 떠올려요. 낯선 남자가 내 무릎 위에 쪽지 한 장을 놓고 지나가던 그 순간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또렷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며느리 통화를 못 들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못 본 척 지나쳤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 여기 이 방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나한테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요즘도 노인들 상대로 재산 노리고 몹쓸 짓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시설들이 여기저기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혹시 나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꺼내놓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다 믿지 마세요.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다른 자식한테든 친구한테든 꼭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그때 우리 작은 아들 목소리를 좀 더 일찍 알아들었더라면, 그 밤 소파 통화를 그냥 넘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평생을 두고 남편이랑 큰아들을 앞세우면서 살아왔어요. 무너질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준 게 뭐였는지 아세요? 거창한 뭐가 아니었어요. 장바구니 하나 들고 짐 싸들고 나타난 작은 며느리,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준 우리 작은 아들, 어깨에 가방 메고 혼자 택시 타고 나를 찾아온 우리 손자, 그리고 기차 안에서 쪽지 한 장 건네준 그 얼굴도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신가요?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나서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는데, 살면서 성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정말 하늘이 그걸 알아준다는 그 말이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진짜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남한테 잘하려고 애쓰고 살아온 그 시간이 결국은 저 낯선 형사님이 나한테 쪽지를 건네주는 걸로, 우리 작은 아들이 그 밤에 신고를 해두는 걸로, 작은 며느리가 짐 싸들고 달려와 주는 걸로 돌아오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좋은 사람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지금 힘든 일 겪고 계신다면 그 좋은 사람이 옆에 반드시 있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